이제부터는 다소 이제 약간의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모형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막 그래프 그리고 뭐 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는 왼쪽 이동하는 뭐 이런 것들 했었는데, 물론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도 그런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시는 미시보다는 훨씬 많이 현실의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선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시경제학이 생긴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은 아직 생긴 지 100년이 안 됐어요. 물론 칼같이 뭐 몇 월 며칠에 거시경제학이 짠하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대체로 시기를 1920년대 중반으로 1930년대쯤으로 잡거든요. 케인즈가 일반 이론을 썼던 해를 기점으로 보통 많이 이제 이 거시경제학이 생긴 해는 그때쯤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무튼 그런 맥락 같은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중요한 거시 변수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지, 특히 총생산, GDP라고 불리우는 그놈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시경제학을 시작할 때 변수를 어떻게 측정하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측정하지? 뭐 여기서는 그 얘기를 먼저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중요하거든. 거시경제학은 간략하게 말하면 굉장히 긴급한 필요성 때문에 출연했던 그런 맥락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원래는 미시경제학이랑 거시경제학이 나뉘어 있질 않았어요. 그냥 경제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00년대래. 저기 20세기 초반에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 대공황이 있었을 때도 경제학자들이 이제 기존의 경제 이론에 근거해서 자기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기다려봐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 불황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이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공황이라는 사건 자체가 워낙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가 계속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면 취직도 안 되고, 그럼 막 이제 배급소에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산시설이 파괴됐거나 생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편으로 기업은 재고가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가 쌓여서 그걸 막 버려요. 바닥 막 야적장에다가 식료품 회사가 음식이 안 팔려가지고 썩으니까 버려. 근데 한쪽에서는 배급 받으려고 직장 못 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식량 배급 받고 있어. 너무 모순되잖아요. 경제 시스템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뭔가 잘만 하면 그 연결만 잘 지어줄 수만 있다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애초에 뭐가 잘못된 건지 왜 기존의 경제학이 대답을 못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련의 이제 행정가들, 경제 관료들 출신의, 그러니까 경제 정책들에 이제 담당을 했던 그런 사람들과 이제 케인즈 같은 몇몇 사람들이 기존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던 것과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학제화되고 이론화되면서 발전한 게 거시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시경제학은 대공황이라는 긴박한 사정 때문에 발생했어요. 일단 그리고 거시경제학은 굉장히 큰 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극적인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실제로 그 조언대로 했을 때 대공황의 그 수렁에서 벗어난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는 지금도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2008년 위기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죠. 한국도 개입했고 미국도 개입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공황 같은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진 않았어요. 대공황 때 실업률이 20%가 넘었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데미지를 심하게 입진 않았죠. 물론 취직이 잘 안 돼서 고생은 했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거시경제학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약간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논하는 변수들이 지금까지 미시경제학 파트에서 배웠던 경제학에서 변수와는 다소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변수 측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국민 계정이다, 내셔널 어카운트다라는 건 뭐냐면 아주 그냥 쉽게 비유하자면 국가의 가계부 같은 거예요. 국가 단위의 가계부. 그래서 이 국가에서 우리도 가계부 쓰면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왔나, 그 다음에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었는데 어떤 거는 뭐 아르바이트해서 임금을 받았고, 어떤 거는 친척이 뭐 선물로 줬고, 어떤 거는 내가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해서 얻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한 항목의 소득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국가 안에서 뭔가 이제 생산적인 일들, 그러니까 그 뭔가 생산물, 상품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걸 거래하면서 해외랑도 거래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거래를 하고 그 내부적으로도 지출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항목별로 적어서 이제 종합하는 겁니다. 일종의 재무제표인 거죠. 이 중에 한 국가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활발하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게 GDP라고 불리우는 지표입니다. 이런 국민계정의 작성기관은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무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재경부 같은 데죠. 재경부 같은 곳에서 하고 있어요. 경제분석국이라는 데서 하고 있어요.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는 크게 보면 이런 식의 추상화된 이제 흐름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세로는 성격별로 분류한 그 우리 경제 내 행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행위 주체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행위자라고 부르고, 이 가로축에 있는 요 세 개 네모는 역시나 성격별로 분류한 시장입니다. 마켓이죠. 그래서 4개 행위자들이 4개 시장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상품 시장이죠. 상품 시장.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이 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건 요소 시장. 우리 생산 요소 시장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이나 뭐 자본, 뭐 토지 같은 것들이 거래된, 생산 요소들이 거래된 시장이고, 여기는 금융 시장이죠.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요 거시 파트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금융 파트는 아무래도 화폐의 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시 쪽에서 다루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액터들은 정부, 가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속하는 거예요. 기업, 그리고 해외 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종류의 행위자들이 3가지 종류의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국가 경제다. 그래서 행위자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이고, 시장은 상품 시장, 생산 요소 시장, 금융 시장으로 나뉠 수 있다. 자, 그러면 액터부터 쭉 살펴보자면, 가계는 일단 모든 인간이다. 인간들이 가계에 속하는데, 왜 그럼 개인이라고 안 하고 가계라고 했을까? 자, 원래는 당연히 맨 처음에 이론 설정했을 때는 개인이라고 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잘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가족들끼리는 그 좀 거래를 하지 않잖아요. 너 구두 닦았으니까 500원 줄게 이러고, 저 외상 1,500원 있는데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서로 서비스를 주고 받습니다. 유용한 것들을. 이거는 거래하는 게 아니죠. 근데 경제에서, 이 거시경제에서 이제 변수들을 집계할 때 잡히는 건 오로지 거래가 있어야만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그냥 가계 단위로,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가구 단위로 보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모델화하기에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효율적인 최소 단위를 가계로 보는 겁니다. 거시적인 의미에서는 생산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공급자이자 재화 서비스의 주요 소비자. 유일한 소비자는 아니에요.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정부도 소비하고 기업도 소비하니까. 하지만 생산 요소의 공급자로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자이기도 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을 금융시장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니까. 그리고 이들의 미시적인 최대 목표는 자신의 만족감, 웰페어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우리는 앞 시간 아파트에서 배웠습니다. 미시파트에서. 미시경제학에서의 소비자 이론과 생산 요소의 공급자로서의 성격을 보고 싶다면 노동경제학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것도 이 파트도 간단하게 살펴본 적이 있었죠. 여가와 뭐 이렇게 노동시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은 거시적인 의미는 재화 서비스의 생산자이자 생산 요소의 소비자 그리고 주요 차입자입니다. 근데 여기선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차입하는 건 기업만 그런 건 아니에요. 가게도 차입을 하고, 가계부채가 얼마를 넘었네요. 이런 뉴스 보시잖아요. 가게들도 금융을 합니다. 집 살 때 돈 빌리고 하잖아요. 정부도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가기도 해요.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그런데 여기서는 소비자가 가게가 돈을 빌리는 부분은 일단 무시를 할 겁니다.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상당 부분인데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만이 차입을 하는 걸로 상황을 이제 단순화해서 볼 건데 유의하실 거 뭐냐면 사실은 가게들도 차입을 한다. 아무튼 기업의 미시적 목표는 최대 이윤 달성이죠. 이윤 극대화. 그래서 어떻게 이윤 극대화를 하는지 이미 앞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업 사이에 경쟁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유리한 경쟁, 즉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용에 더 높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냥 쉽게 된다면 누구나 달성할 거고 남들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죠. 그래서 이게 기술 발전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과목은 산업조직론이나 경영학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 액터인 정부는 세금을 거둡니다. 그게 정부의 수입이고 이 세금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들에게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래서 정부 서비스라는 것은 국방, 외교, 치안, 소방, 정치 같은 것입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공공재를 생산자이자 공공재 공급자이자 거시적 안정성을 유도하는 주체이고 분배 불평등 같은 이제 개별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공공재가 뭔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어서 마켓에서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재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 국방이나 외교, 치안, 소방, 정치 같은 것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진행을 했었죠. 재정학 같은 과목에서 이것들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부분은 이제 우리 그러니까 국내가 아닌 나머지 모든 부분에 가계기업 정부를 통칭합니다. 이쪽과는 수출 수입이라는 채널, 그리고 화폐 부문에서 금융 파트에서는 해외 금융 거래, 우리가 투자를 받거나 우리가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투자를 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 경제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전지구 혹은 세계화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도 대외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 전 세계들이 얽혀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상호 의존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경제학 같은 과목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세 가지 시장을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재화 서비스 시장입니다. 재화 서비스 시장인데 사진이 이미지가 엉뚱한 데 잡혀 있죠? 이걸 좀 수정을 해볼까? 잠깐만요. 자, 재화 서비스 시장이죠. 보시면 네 가지 경제 주체와 전부 뭔가 연결은 돼 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 좀 보면 경제 주체에서 이 표를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우스홀드는 컨슈머 스펜딩을 해서 이렇게 이 마켓 시장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소비자로서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화살표의 방향도 생각해보면 의외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경제 시스템에서 거래라는 것은, 트레이드라는 건 언제나 양방향입니다. 일방인 건 별로 없어요. 내가 하다못해 뭐 시계집에서 시계를 샀다라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나는 그러면 시계를 사면서 그게 뭐 10만 원짜리 시계였다라고 친다면, 나는 시계집에 10만 원을 주죠. 화살표가 10만 원이 가죠. 그러면 화살표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보시면 10만 원에 해당되는 가치의 시계가 나한테 왔잖아요. 이쪽 화살표도 있거든. 기본적으로 등가 교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화살표 방향을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일치시킬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돈을 기준으로 하자. 그러니까 화폐가 움직이는 방향을 화살표로 하자라고 이제 여기서는 다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살표는 전부 돈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게가 여기서 돈을 내고 뭔가 사는 거잖아요.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부도 이제 뭐 정부청사 지은 다음에 책상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화살표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사느라고 이제 가서 이제 정부가 입찰하죠. 우리 책상 1000개 납품하실 분 찾습니다. 이런 막 입찰해서 그 선정하잖아요. 비행기 한 대 삽니다. 이러면 스텔스기 삽니다. 하면 막 전 세계에서 입찰 나오는 것처럼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죠. 여기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책상을 팔아서 돈을 받으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지출을 하니까 얘네들이 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지출을 해. 그러니까 내가 건설 기업인데 포크레인을 한 대 사야겠다. 그럼 포크레인 시장 가서 포크레인 한 대 살 거 아니에요. 그게 투자 지출입니다.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화살표도 있고 나가는 화살표도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찬찬히 보시면 표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기업이 주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해외 기업들도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담당을 하고요. 국내와 국외 기업들이 담당하고, 소비자는 가계 정부, 해외 가계 정부, 그다음에 기업도 중간재 수요자로서 소비자가 됩니다.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 노동력, 이자, 지대 같은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이고, 공급자는 이런 생산 요소의 공급자들, 예를 들면 노동력의 공급자는 가게겠죠. 소비자는 기업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내나 국외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 주식 같은 이런 금융 상품들이 거래되는 곳이에요. 공급자들은 가계와 해외 부분이고, 소비자는 기업 정보 해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순환들을 보게 되면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한데,
요 네모에서 들어가는 화살표들과 나가는 화살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나 모든 네모들은 들어가는 화살표와 나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고 끝나는 네모는 없어요. 그다음에 나가기만 하고 끝나는 네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얘는 계속해서 작아질 거 아니에요. 나가는 것만 있으면. 그다음 소멸할 것이고, 들어오는 것만 있으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나머지 모든 거 압도할 것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런 순환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들어가는 화살표의 총량과 나가는 화살표의 총량이 똑같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뭔가 경제가 활발하다는 것은 저런 흐름들이 양이 되게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소비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걸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경제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아까의 흐름도에서 그런 이 경제가 얼마나 밸류어블한 것들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거래했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3가지 정도를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잡아도 결과는 같습니다. 일단 소비만 전부 잡아서 더해버릴 수가 있어요. 모든 주체들,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의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지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가계 지출들을 다 더해. 그런 다음에 기업들, 야, 니네 포크레인 몇 대 샀어? 뭐 했어? 지출한 거 전부 얘기해봐. 전부 더해요. 정부에 대해서도 니네 책상 몇 개 샀다고? 다 더해. 다 더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게 GDP입니다. 이거는 지출 기준으로 합치는 거고요. 모든 주체 소비를 더하는 거고, 반대로 화살표는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게 같으니까 이번엔 들어온 화살표 기준으로 하는 거죠. 야, 너 얼마 벌었어? 그래서 가게들, 야, 니네들 연봉 번 돈이 전부 얼마야? 해서 다 더하고, 기업도 니네 번 거 다 얼마야? 다 더하고, 정부도 니네 번 거 얼마야? 정부가 번 거는 세금에서 지출액을 뺀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 더하면 소득 기준, 네, 이제 GDP가 나오는 거죠. 생산 기준으로는 그냥 그 땅에서 생산된 모든 밸류어블한 것들의 가치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해도 어떤 측면으로 계산해도 값이 같게 나와요. 이것을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생산이나 지출, 분배 기준으로 생산한 총생산, 총지출, 총분배량은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겠네. 계산하기 편한 걸로 하면 좋겠지만 워낙 방대한 통계라서 오차가 나요. 그래서 완벽한 집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면에서 집계한 다음에 상호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실제 보시면 이게 2013년 한국 데이터예요. 그래서 2013년 중 국내 총생산인데 보시면 생산 기준으로 쭉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농림어업부에서 생산량이 얼마고 관공업의 최종재 생산이 얼마고, 그러니까 최종재 것만 다 더한 거예요. 그랬더니 1428.3이 나왔어. 분배, 그러니까 이것은 소득 기준으로 한 거예요. 피용자 보수, 그러니까 너 얼마나 노동 임금을 받은 거야? 영업잉여, 기업들이 얼마나 잉여가 남았습니까? 고정자본 감가하고 이제 생산 및 수입세, 세금, 보조금 이런 거 다 더했더니 1428.3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 지출 기준으로, 야, 민간 부문은 얼마나 지출했어? 기업과 이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출했니? 다 더하고, 정부 얼마 지출했어? 고정자본 얼마나 생겼어? 재고 증감, 재화 서비스 수출 어떻게 됐어? 다 한 다음에 1428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통계상 불일치가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는 1428.5가 나왔는데 앞에 두 개를 삼면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앞에 두 개 수치와 비교했을 때 저쪽이 오차인가 보다 하고 해서 고친 거예요. 실제로도 이렇게 삼면등가의 법칙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이 GDP라는 지표인데, 이 GDP의 그런 정의를 알아야겠죠? 제가 이제 의미 단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대괄호로 묶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통상 1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이제 대상국가, 뭐 한국 GDP라고 하면 한국의 영토겠죠? 뭐 영국 GDP면 영국의 그 영토일 것이고, 새로 생산한 그 해에 새로 생산해야 돼요. 작년에 생산했는데 아직 갖고 있는 걸요? 그런 건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새로 생산한 것만.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겁니다.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면 이제 전부 화폐 단위가 되니까 합칠 수 있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말만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GDP에 안 잡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 GDP에는 모든 밸류어블한 게, 그러니까 유용한 모든 것들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선물을 나눠주고 있어. 스웨터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다 칩시다. 그냥 무상으로.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스웨터가 유용하잖아요. 그걸 입을 텐데 이건 GDP 안 잡혀요. 왜냐면 새로 생산했지만 거래되지가 않았잖아요. 재화 서비스가 아니거든. 내가 너한테 준 게 상품이 아니야. 선물이잖아요. 그쵸? 기프트니까 이런 거 안 잡혀요.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처럼 이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유용한 그런 것들도 당연히 GDP 안 잡힙니다. 그래서 거래된 것만 잡혀요. 그래서 이걸로 사고 실험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모두 똑같은 두 경제가 있어. 그러니까 한 경제를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서 붙였어.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쪽은 이제 가족들이 되게 소규모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핵가족이야. 그런데 이쪽은 뭐 대가족 제도야. 그거만 빼고 다 똑같다 쳤을 때 둘의 GDP가 같을 것이냐?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가족은 가족 내에서 그냥 서로 해주고 받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GDP 안 잡힐 거기 때문에 모든 다른 조건이 동등한 상태에서 가족 제도만 다르다라고 하면 대가족이 있는 국가의 GDP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삶의 질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GDP가 반드시 모든 걸 다 포착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하 경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이제 그 마약으로 인한 그런 그 지하 시장이 너무 발달한 나머지 GDP 몇십 %가 된 나라도 있는데, 그런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한데 한 사람이 몰래 막 지하 마켓에서 뭐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다고 쳐요. 당연히 이 사람 신고하고 하진 않겠죠. 사업자 등록증 내고 이렇게 뭐 식물을 좀 키워서 팔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식 통계 안 잡히는데, 그럼 이건 GDP에서 잡으면 안 되냐? 요거는 이제 그 GDP 매뉴얼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는데 잡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해서 거래를 했다 쳐요. 누군가한테 팔았어. 그래서 내가 돈을 벌게 되면 그것도 소득이 되거든요. 그걸로 이제 뭐 라면도 사 먹고 밥도 먹고 그걸로 공과금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섞여 버려요. 그러면 그런 지하 경제가 나쁜 일이니까 안 잡아야 돼라고 해서 무시하면 GDP가 부정확하게 잡힙니다. 삼면등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또 GDP가 못 잡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있는 걸 활발하게 생산한 게 전부가 아니죠. 여기 안 잡히는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해요. 잠깐만. 그래서 이제 이 거시경제에서 가장 많이 볼 식 중에 하나가 요 식인데, GDP는, 자, 이건 지출 기준 GDP의 정의식입니다. C는
컨심션, 즉 그 소비 지출을 의미하고 I는 인베스트먼트 스펜딩, 투자 지출을 의미하고 G는 가버먼트 스펜딩, 그 X는 수출액, 마이너스 IM은 수입액입니다. 그럼 왜 임포트만 이게 마이너스 텀이 붙냐? 우리 지금 모든 텀을 저기 화폐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화폐가 증가하는 게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포트면 국내로 화폐가 들어오죠. 밸류업을 자동차를 팔아서 1,000만 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해외에다가 자동차라는 밸류업을한 것은 나가지만 화폐는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잡는 거예요. 반대로 임포트는 내가 해외에 있는 뭐 비행기를 샀다라고 하면 비행기란 밸류업을한 건 들어왔지만 그에 대해서 대가로 그 비행기 값이 나갔으니까 나간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마이너스 텀이 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새로 생산한 가치다라는 것은 부가가치라는 걸 의미합니다. Value Added Tax, VAT라는 표현 많이 보셨죠? 그때 Value Added가 이 Value Added예요. 뭐냐면 그 해에 어떤 생산 활동을 통해서 가치가 부과됐다는 거예요. 더해졌다는 겁니다. 창출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 GDP가 잡고자 하는 거는 그 해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의 수량으로 창출되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사람이 철 500만 원어치, 5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철을 사서 12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자동차를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철수가 창조한 부가가치는 얼마일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120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철수가 부과한 가치는 500만 원 가치를 2000만 원을 만든 거니까 철수가 부과한 가치는 700만 원인 거죠. 500만 원은 이 철을 만든 누군가에게 있겠죠. 그 사람이 부과한 가치인 거죠. 여기에 이제 가치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 서비스의 가치, 머리를 깎는 거의 가치도 분명히 유용하고 자동차가 주는 가치도 분명히 유용한데 그러면 자동차 하나의 가치는 미용 서비스 몇 번의 가치랑 교환하는 게 적당하냐? 라고 하면 그러니까 각자 얼마인데 가격 생각하지 말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둘이 완전 차원이 다른 유용함을 제공하거든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한 가지 단위 숫자로 통일이 돼요. 그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생산된 모든 밸류어블한 것들은 사실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합이 불가능하지만 마켓에서 평가되는 가격이라는 단위의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부 그 단위로 환산해서 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자동차의 가치, 자동차가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2천만 원, 미용 서비스가 7만 원이다 그러면 7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2천만 원 대 7만 원의 비율을 가진 가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종 생산물 생산 기준, 지출 기준,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합친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집계를 하더라도 GDP는 똑같이 나온다는 거, 삼면 등가의 법칙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이거는 같은 나라의 미국의 2013년 데이터를 가지고 삼면 등가의 법칙을 테스트 해본 겁니다. 진짜로 맞나? 물론 실제 수치는 약간 보정이 있는데, 자, 이거는 밸류 에디드 된 부분, 새로 창출된 것만 합친 거예요. 그래서 가버먼트가 뭔가 창출한 가치가 이만큼이고 가게가 창출한 가치가 이만큼이고 이제 기업 부분이 창출한 가치가 이만큼이죠. 이건 이미 예상한 바죠. 기업이 대부분의 생산적 활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출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얼마나 지출했나, 이만큼 지출했다. 기업의 투자 지출은 이만큼 했다. 대부분은 소비 지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삐져나왔죠? 크게 달라요. 막대 그래프 사이즈가 이만큼이 얘가 더 높아. 근데 우리가 지출 기준을 할 때 뭘 계산했었어요? C 더하기 G 더하기 X, 지금 C 더하기 I 더하기 G를 한 거죠? C 더하기 I 더하기 G를 한 거죠? 텀 두 개가 남았잖아요. X 빼기 IM 남았었잖아요. 미국은 경상수지가 적자이기 때문에 익스포트보다 임포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출한 것보다 수입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X 빼기 IM이 음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빨간 빗금으로 표시된 겁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둘의 길이가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GDP의 이제 3년 등가 범칙을 또 다른 방식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는 이 표는 어떤 가상적인 국가의 생산 내역이에요. 이 나라는 원광석을 캐서 5월을 캐서 스틸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제철에서 철을 만든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이게 전부인 나라야. 어떤 뭐 섬나라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이제 그 철 캐는 이 광산 쪽은 철의 원광석을 생산하는 애들은 4,200달러어치의 철의 원광을 생산하고요. 아메리칸 스틸은 철을 9,000달러어치를 생산하고, 아메리칸 모터스는 21,500달러의 가치를 가진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전부냐? 아니죠. 얘네들이 얼마나 가치를 이제 부가가치를 만든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일단 얘는 처음에 그게 없어. 그냥 맨 땅에서 캐는 거니까 다른 인간이 뭔가 밸류어블한 거래에서 만든 건 없어. 그쵸? 그러니까 제로에서 시작해요. 중간재가 제로야. 여기에 이제 임금으로 2,000을 주고, 이자로 내가 자금 빌려 이자로 1,000을 주고, 그다음에 땅을 임대료로 200을 줬어. 그리고 이윤으로 1,000을 가져갔어, 기업이. 그러면 이거 다 합쳐서 4,200이라서 4,200에 판 거예요. 자, 아메리칸 스틸은 4,200에 이 원광석을 사온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간재가 4,200인 거죠. 그다음에 3,700을 줬고, 각각의 이 요소마다 600, 300, 200을 준 거예요. 그래서 9,000이 된 거야. 아메리칸 모터스는 이 9,000짜리 스틸을 사서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자동차 21,500이 나온 거야. 라고 한다면, 자, 일단 최종재 기준으로 했을 때, 최종재는 자동차죠. 나머지는 다 중간재잖아요. 지금 원광석이나 철이나. 그래서 21,500이 이 경제가, 이 가상의 경제가 생산 최종재 가치합이고, 그 다음에 소득 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을 다 합친 요 4개의 숫자가 바로 소득 기준, 그 경제가 얻은 소득의 총합인데, 이거 다 더해보시면 21,500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뭐예요? 이 세 기업의 부가가치죠. 이 기업은 빵에서 4,200 가치를 가진 무언가 만들었으니까 이 기업의 부가가치는 4,200이고, 얘는 4,200짜리를 받아서 9,000을 만들었으니까 4,800을 부가가치했고, 얘는 9,000짜리를 받아서 21,500을 만들었으니까 12,500의 가치를 부과한 거죠. 이 세 개를 합치면 21,500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 2013년 미국의 GDP의 부문별 지출 비중을 보시면, 국내 총생산 16.8조 달러에서 소비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투자가 15% 정도, 정부 지출이 20% 정도, 수출 수입이 13.5 마이너스 16.4%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수출과 수입에서 수입이 더 많다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GDP 지출 비중은 요 당시가 되게 특이하게 보이는 요 시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아주 천천히 변합니다. 저 이상한 시기는 쭉 내려서 연도를 보면 왜 이상한지 바로 감이 잡히는 시기죠. 1942년 근방이니까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정부가
대규모 군대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고 그 늘어난 부분을 다른 부분 어딘가에서 벌충을 해야겠죠. 소비가 줄었고 투자가 줄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시기에서는 비교적 평탄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이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GDP 쉐어니까 이 총 GDP는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소비, 민간 소비, 정부 지출, 투자, 수출, 수입의 비중이 어떻게 변하냐는 걸 보는 거니까 이렇게 비교적 평탄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래도 눈에 띄는 몇 개의 포인트가 보이죠? 여기가 하나 눈에 띄고 여기가 한번 눈에 띄는데 이거는 오일 쇼크. 이거는 2008년 그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되게 컸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이걸 빠질 뻔해. 이 중요한 거를. 난리가 났죠?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뭔가 우리가 소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제 거래 행위들인데 이런 거래 행위들 중에 일부는 GDP에 잡히는 게 맞고 아닌 건 GDP에 잡혀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제가 하나는 답을 말해버렸죠. 마약을 키워서 팔았다. 그게 유통이 돼버렸다면 이미 이제 경제 행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불법이든 아니든 어찌됐든 인간 사이 거래가 된 거기 때문에 상품 거래랑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지만 GDP에 가급적이면 잡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만 요 1, 3, 4번 케이스는 가만히 보시면 밸류 에디드한 부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금고를 털었어. 뭐예요? 여기 있는 남의 금고에서 돈을 밸류어블한 걸 꺼내서 내 거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밸류 에드한 게 없죠. 그냥 밸류 소유자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밸류 에디드가 아니에요. 단순 이전입니다. 이거는 굳이 보면 비자발적인 단순 이전이라고 해야 될까나? 그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이전, 그러니까 옮겼다는 거예요. 부가 옮긴 거니까 이거 아니야. 강도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저 사람은 강도 질서에서 뭐 100만 원을 뺏었어. 그럼 그 사람의 100만 원이 나한테 온 거니까 밸류에드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뇌물도 마찬가지죠. 뇌물도 그 사람한테 그냥 돈이 간 거니까 밸류에디드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검토할 때 GDP에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검토할 때는 어떤 가치가 창출됐냐를 보시면 됩니다. 대마는 불법이지만 어찌됐든 키우는데 리소스가 들어가고 밸류 에디드가 돼요. 그래서 대마 씨앗으로부터 뭐 대마를 만들었다 치면 제가 대마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가치가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커서 이제 열매를 맺으면 가치가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가 밸류 에디드한 거니까. 상품으로 취급돼 버린다면 추정해서 GDP에 계산하는 것이 권고 사항입니다. 하지만 횡령질도 뇌물 같은 단순 이전은 트랜스퍼는 어떤 부가가치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GDP에 계산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계산한다 할지라도 제로섬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럼 내가 중고나라에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사실은 이건 좀 애매한데 왜냐하면 GDP가 못 잡는 것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재 가치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그 부분도 포착을 못 해요. 근데 중고품은 그게 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고나라 산 상품이 100번 팔렸다가 샀다가 했는데 그걸 다 잡으면 중복 계산될 거 아니에요. 이 중고품이 100배가 있는 것처럼 잡힐 테니까 그건 아니니 그렇게 계산하면 GDP를 잡으려는 목적이 어긋나니까 제외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중고품 시장에 그것도 GDP 산정에서는 제외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GDP가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유용한 것들을 다 포착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실험 해봐요. 두 경제가 다 똑같은데 오로지 하나만 달라. 여기 있는 한 사람이, C라는 친구가 B를 태우고 자기 자가용 태우고 집에서 A 대학교까지 태워주는 그거 하나만 빼고 다 똑같은 경제가 있어. 여긴 뭐가 다르냐면 C가 택시기사인데 B를 택시로 태워주고 B는 C한테 2만 원을 줘. 나머지는 다 똑같아 라고 하면 어때요? 요 경제가 GDP가 2만 원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세요. 완전히 똑같죠? 똑같은 유용성을 제공받았죠. 이 사람은 그냥 그거를 그냥 해준 거고, 뭐 어떤 이웃은 뭐 친척이라든지 아무튼 그래서 해준 거고, 이쪽은 그냥 일로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똑같은 가사노동이라고 할지라도, 가사노동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아침밥이다. 내가 아침밥을 해 먹어. GDP 안 잡혀요. 그로 인한 부가가치는. 예를 들어 원료가 있는데 내가 그 요리해버리면 그 요리의 가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제로 유용성이 증가한 거거든요. 내가 그 조리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일종의 아침 케이터링 서비스처럼 아침밥 배달해서 먹었어. 그럼 이제 그건 돈을 내죠? GDP 잡혀요. 만약에 그 음식이 완전 똑같은 질이다. 퀄리티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누리는 그런 유용성의 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는 거래가 됐고 하나는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는 GDP에 잡히고, 거래되는 건 GDP 잡히고 거래되지 않는 것은 GDP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GDP 같은 국민소득 통계는 매우 유용해요. 사실 엄청 유용해서 언제나 뭐 위키피디아든 어디든 무슨 국가든 맨 처음 보는 게, 그래서 1인당 GDP가 얼마인데 이거 먼저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물적 생활의 모든 면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적인 자본들이 가지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도 누락이 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 중에 오로지 상품 거래에 해당되는 것만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하경제, 외부효과, 가사노동 같은 우리 인간 생활에 진짜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지만 그런 상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포착되지 않는 것들은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생 수준의 중요한 분배나 환경, 복지 등은 GDP가 아예 잡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배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지표는 진위계수 같은 게 있죠. 환경의 복지도 이제 다양한 웰빙 지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국민소득 지표가 GDP가 유일하냐? 그럴 리가 없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보면, 일단 GDP는 국내 총생산인데 D가 국내란 뜻이에요. 도메스틱, 총, 그로스, 생산 프로덕트예요. 요거를 다르게 배열하면 비슷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 총생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GNP예요. D 대신에 N을 씁니다. 이 D와 N의 차이는 뭐냐면 D는 영토 안에, 그러니까 국적 불문하고 한국 영토 안에서 생산돼서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어떤 회사가 여기다 공장을 차려서 생산했어. GDP에 잡힙니다. 하지만 GNP에는 안 잡혀요. 이거는 이제 내셔널리티를 따지거든요. 대신에 한국 기업이 어디 뭐 스페인에 공장을 차려서 뭘 만들었다. 그건 잡혀요 또. 이런 식으로 국적성을 따지냐에 따라서 이제 생산물의 국적성을 따져서 하는 게 GNP고, 옛날엔 GNP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시경제학의 포커스가 경기 안정화에 로 옮기게 되면서 사실은 스페인 공장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국내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국내 온 이스라엘 공장이 자꾸 철수하고 막 이러면 이런 거가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적성보다는 영토성이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90년대부터 GDP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생산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소득 기준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소득이 포착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경제가 얼마나 밸류어블한 걸 생산했냐는 그런 생산 활동의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벌었냐는 측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기준으로는 GDP가 많이 쓰이지만 소득 기준으로는 GNI가 많이 쓰여요. 아무래도 소득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국적성을 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GDP와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차트들은. 보시면 GDP, GNI까지는 우린 배웠지만 별별 게 다 있죠. 포함하는 것들의 항목이 달라요. 자, 많은데 우린 뭐 이런 걸 다 할 건 아니고 GDP만 갖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GNP를 국민소득통계의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90년대 초반부터 쭉 주요 국가들이 GDP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국의 국내 경기나 고용 사정들에 포커스를 맞출 경우에는 아무래도 GNP보다는 GDP가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 간의 소득을 비교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그럼 GNP로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는 P가 아니라 I를 써야 된다. GNI가 더 적절하다. 그래서 여러모로 GNP는 이제 거의 안 쓰는, 거시경제에서 안 쓰는 지표가 됐습니다. 이 GDP가 이제 함축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얼마나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가죠. 특히 이제 사이즈 이펙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 크기 차이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몇백만 명 있는 국가부터 몇억 명 있는 국가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 이펙트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인구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걸 GDP per capita, 1인당 GDP라고 불러요. 그래서 1인당 GDP 보면 그냥 결국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불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1년 동안 3만 불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상품을 한 명 평균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00불의 나라도 있고 5,000불의 나라도 있고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00불의 나라가 있다 치면 3만 불이 우리나라가 100배 잘 사는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나중에 배울 겁니다. 물가로 보장한 얘기는. 어찌됐든 그래도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더 잘 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국가 간 경제 규모나 경제 수준을 비교하는데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경제 상황을 살펴볼 수도 있다. 어떻게 살펴보냐면 GDP가 계속 몇 년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면 경기가 호황인 겁니다. 근데 GDP가 되게 둔감하게 평소에 증가하는 정도보다 덜 증가한다?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경제 성장률이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GDP를 매해 측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18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알고 싶어. 그러면 2008년의 GDP를 계산해요. 여기 T 대신에 이제 2018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2018년 GDP를 여기다 넣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2017년의 GDP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차이를 계산하고 분모에는 2017년의 GDP를 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퍼센티지로 갖고 싶으면 100을 곱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GDP의 화폐 단위잖아요.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화폐 단위는 결국 우리가 마치 이게 무슨 센티미터 재듯이 지금 저 나라는 1인당 뭐 키가 평균 뭐 170cm래, 180cm래 이러면 이제 길이 단위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 나라는 이제 1인당 GDP가 뭐 2만 불이래, 3만 불이래 라고 할 때 그 단위, 화폐 단위가 길이 단위와는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량 단위랑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화폐 단위는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100년 전의 1m와 지금의 1m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프랑스에 있다는 그 1m 표준 뭐 길이
그 모형이 있다는데 어디 가면 그거 우리나라의 표준 1m랑 똑같아요. 그런데 100년 전의 1달러와 지금의 1달러는 엄청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래서 그냥 뭐 만불이었는데 3만불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물가 변화, 그러니까 화폐 가치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명목이라고 부릅니다. 노미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인간들은 당연히 명목 지표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가의 차이를 감안해서 보정해준 실질 지표를 중요시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야, 너, 응? 뭐, 100만원, 한 달에 100만원짜리 직장에서 일할래? 라고 했을 때, 요즘으로 치면, 야, 그건 좀 그렇지 않냐? 최저임금이 150인데 너무한다. 이럴 수 있지만, 시간을 앞당겨서 50년 전으로 가서 100만원이면 이건 초부자입니다. 물가가, 그 당시에 1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너 월 뭐 1000만원에 뭐 일할래?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1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인 거죠. 지금으로 치면 1000만원 정도를 줘야지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들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준의 GDP만 가지고 명목 GDP가 얼마였다. 뭐 미국 GDP가 뭐 30년도에 얼마였는데 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훨씬 적은 돈으로 많은 걸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물가가 또 좀 애매한 게 기술 발전이랑 결합하면 평가하기가 되게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만 있는 국가가 있다고 치고 88년에는 300만원짜리 80286 세대가 있었어. 그런데 2017년에는 5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옥타코어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게 세대가 있는 2017년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명목 지표에다가 물가까지 반영하면 얘는 어마어마한 거죠. 300만원짜리 세 개면 900만원인데 물가 보정하면 더 심해지죠, 격차가. 그러면 야, 그럼 여기가 훨씬 잘 살았네. 당연히 지금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이 88년도에 이 국가는 컴퓨터에 어마어마한 리소스를 퍼부었다는 것만큼 확실해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절대 질의 퀄리티 측면에서 당연히 2017년이 이게 훨씬 낫거든요. 여담인데 여러분들 지금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88년도에 있는 뭐 80286 컴퓨터보다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좀 더 땡기면 아폴로 몇 호인가 달에 갔잖아요. 그때 나사에서 관제 컴퓨터에서 막 관제했죠. 막 그 좌표 계산하면서 했잖아요. 그 컴퓨터의 성능보다 좋아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그 스마트폰들이 연산력이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도 맘만 먹으면 이제 관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잘 짜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거시에서는 이 가격이 변동한다는 측면이 엄청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화폐적인 현상인데 미시경제학과 근원적으로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화폐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한번 꼭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논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는 엄청나게 이질적일 거예요. 하지만 되게 현실을 살아갈 때 경제 뉴스가 훨씬 더 잘 들리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실질 GDP라는 건 뭐냐면 그런 물가의 변화로 인한 효과를 제거한 GDP예요. 노미널 GDP는 명목 GDP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기술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리얼 GDP를 궁금해하지 노미널 GDP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뭐 월급 얼마 받았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월급의 액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그걸로 얼마나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너 1000만원 받을래 500만원 받으려면 당연히 1000만원 받지 한데 물가를 감안했을 때 그 1000만원이 물건을 더 적게 산다면 당연히 500만원을 살 겁니다. 선택할 거니까. 우리는 실질 변수에 반응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 보정은 어떻게 하냐면 되게 간단하게 해요. 그냥 프라이스 레벨로 나눠줍니다. 프라이스 레벨은 건 뭐냐면 물가 지수인데 그 모든 물건의 가격들 변화를 전부 다 가중평균에서 합친 거예요. 보시면 이것도 이제 미국의 2005년, 2009년, 2013년에 명목 GDP를 보면 막 성장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날카로우신 분은 느껴야 돼요. 이 사이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 경제 위기가 한번 낑겨 있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리얼 GDP로 보게 되면 이때는 거의 정체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선 좀 다소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은 좀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베네수엘라가 사실 2000년대 들어서 좀 경제가 말도 안 되게 엉망진창인데, 자, 이게 명목 GDP고요. 지금 이게 1달러를 리얼 GDP, 노미널 GDP예요. 명목 GDP고 이건 시간이니까 노미널 GDP와 리얼 GDP를 같이 적은 거네. 요 차이가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서 얼핏 보면 베네수엘라 경제가 노미널 GDP로만 보면 눈부신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가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GDP는 거의 없다. 성장을 아예 못하거나 정체한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그 물가지수를 그러면 이제 특정 연도를 100으로 삼은 다음에 그에 비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없던 상품이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없던 상품 얘기를 안 하면 짜장면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에 있는 경제야. 근데 2015년에 3,000원이었는데 뭐 2018년에 4,000원이 됐다라고 하면 물가지수는 100 곱하기 3분의 4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정을 하는데 뭐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알기 쉬운 경제지표 보면 그런 것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오는데 테크니컬한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언급하는 건 뭐냐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물가 산정하는 게 굉장히 난해하다. 현실에서 실제 계산하려고 보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총 GDP로 보면 당연히 중국, 한국, 스위스 순으로 높을 텐데 그럼 이게 바로 삶의 질에 직결되느냐? 아니죠. 사이즈 이펙트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 사이즈 이펙트를 보정해서 보는 게 1인당 실질 GDP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실질 GDP로 나눠주면 1인당 실질 GDP가 나오는데 이 1인당 실질 GDP가 결국은 국가 간 삶의 질 측정을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국가의 물가 수준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요. 아까 제가 GDP가 1,000달러, 1인당 GDP가 4만 달러인 국가가 있어. 그럼 1인당 GDP가 1,000달러인 국가보다 40배 잘 사냐? 40배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GDP 1,000달러짜리 국가는 물가가 엄청 쌀 거거든요. 하지만 GDP 4만 불짜리 국가면 물가가 꽤 비쌀 겁니다. 실제로 GDP가 높을수록 물가도 높은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GDP 높아지니까 물가 높아졌죠. 일본 가서 여행 가봐요. 물가 엄청 높거든요. GDP 높은 나라 가보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정하면 사실은 그 나라의 높은 물가가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되죠. 실질 지표로 바꿨을 때. 이거는 가로축에 1인당 실질 GDP가 있고 세로축에 말 그대로 웰빙 지수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무래도 좀 넓게 퍼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잘 살수록 웰빙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싱가포르, 재팬, 홍콩, 프랑스처럼 상대적으로 잘 사지만 웰빙 지수는 낮은 나라도 있고 그런 데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나라도 있죠. 캐나다, 이스라엘도 가성비가 높네. 사는 수준에 비해서는 웰빙 지수가 높으니까. 그런 나라도 있고 한국은 어디냐? 없네? 예.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요 동네 어딘가, 요 동네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태리랑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 GDP가. 요 근처 어딘가 있을 겁니다. 이태리보다 웰빙 지수 높을까 낮을까? 이거는 한국이 있네. 한국어이기만, 있구나. 다행이다. 여기 있네요. 자, 이거는 가로축이 1인당 실질 GDP고, 삶의 만족도예요. 이건 삶의 만족도를 이제 그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리고 이 동그라미 사이즈는 국가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중국, 인도가 엄청 크게 나오죠?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GDP 대비 삶의 만족도는 우리랑 삐까삐까하게 사는 애들, 이 아이들 근처에서는 나쁜 편이죠. 그쵸? 나쁜 편이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삶의 지표가 개선됐을 때 급격히 상승하죠. 급격히 상승하다가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삶의 수준이 낮은 GDP, 1인당 GDP가 좀 낮을 때는 그 GDP 개선만으로도 상당한 개선을, 삶의 만족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은 어느 정도 선진국 쪽에 들어가게 되면 고만고만해진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총소득과 경제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공지란에 올렸는데 다음 주 수요일인 11월 21일에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일정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